아버지의 뒷모습. 주쯔칭. 장수성 둥하이언 출신으로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23년 장시 회멸을 소설월보에 발표하고 이듬해 시집 종적을 출간하며 등단했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5년 칭화대 교수로 옮길 무렵부터 산문으로 바꾸어 아버지의 뒷모습, 연못에 비친 달빛 등을 발표했고 위다프와 쌍벽을 이루는 산문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총총. 제비는 멀리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다. 버드나무도 시들었다가 다시 파릇해지고 복사꽃 또한 졌다가 다시 피어난다. 그런데 총명한 그대여, 부디 알려주게. 우리의 나날은 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누군가 훔쳐가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대체 누가? 또 어디에 숨기는 것일까? 스스로 달아났다면 지금은 또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날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내 손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가만히 계산해보니 8천여 날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바늘 끝에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떨어지듯 내게 주어진 나날은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졌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생각할 때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눈물이 뺨으로 넘쳐 흐른다. 가야 할 것은 가고 와야 할 것은 오는 거라지만 오고 가는 순간은 왜 또 이렇게 다급할까? 아침에 눈을 뜨면 빗줄기가 두세 군데서 작은 방으로 비스듬히 들어온다. 태양은 팔이 달렸는지 살금살금 옮겨다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날은 손을 씻을 때면 대야를 지나가고 식사할 때는 밥그릇을 지나가며 조용할 때는 진중하게 응시하는 두 눈을 지나간다. 너무 충충한 듯해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가로막은 손을 타고 넘어가 버린다. 해가 진 뒤 침대에 누우면 교묘하게 내 몸을 넘어 발 옆으로 날아간다. 다시 눈을 떠서 태양을 볼 때면 날이 하루 지나갔다. 나는 얼굴을 감싸며 탄식한다. 새로운 날의 자취 또한 탄식 속에 휙 지나가 버리고 만다. 날듯이 달아나는 나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회하는 수밖에 없다. 총총거리는 수밖에 없다. 빠르게 스쳐간 8천여 날 동안 배회한 것 말고 또 무엇이 남았는가? 지난 날은 살랑거리는 연기처럼 미풍에 흩어지고 옅은 안개처럼 아침 햇살에 증발해 버렸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거미줄처럼 가는 흔적이라도 언제 남겼던가? 맨몸으로 세상에 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맨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왜 이 나날을 무의미하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총명한 그대여 알려주게. 우리의 나날은 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1922년 3월 28일.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를 뵌 지 뒤에 남짓 지났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은 영 잊히지 않는다. 그해 겨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관직에서 물러나셨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났던 시간. 나는 베이징에서 슈저우로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상을 치르기로 했다. 슈저우에서 아버지를 만나 마당 가득 어지럽게 널린 물건들을 보자 할머니가 생각나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 고향집으로 돌아간 뒤 아버지는 팔 물건은 팔고 저당 잡힐 물건은 저당 잡혀 빚을 청산했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얻은 빚은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는 동안 집안 풍경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니 장례이기도 하지만 절반은 아버지의 실직 때문. 장례를 마친 뒤 아버지는 일을 찾으러 난징으로 가시겠다고 했다. 나도 공부를 하려고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해서 우리는 함께 길을 나섰다. 난징에서 나는 친구와 하루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이튿날 오전 강을 건너 푸커우로 가서 오후에 베이징행 기차에 오르기로 했다. 아버지는 일이 바빠 데려다 주지 못하겠다며 잘 아는 여관 심부름꾼에게 배웅을 부탁하셨다. 여러 차례 그것도 매우 상세하게 당부하셨다. 그러면서도 심부름꾼이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머뭇거리셨다. 사실 그때 나는 이미 20살에 베이징도 두세 차례 오갔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게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다 결국 자신이 직접 배웅하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단호하셨다. 괜찮다. 저들을 믿을 수 없구나. 우리는 강을 건너 기차역으로 갔다. 짐이 너무 많아 짐꾼에게 돈을 좀 줘야 하는 상황이라 아버지는 짐꾼들과 흥정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흥정을 끝내고 나를 기차까지 배웅해 주셨다. 아버지는 문 옆에 자리를 잡아주셨고 나는 아버지가 주신 자주색 외투를 좌석에 깔았다. 아버지는 잘 가라며 밤에도 잘 살피고 감기 조심하라 당부하셨다. 그리고 열차 안내원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가 고지식하구나 비웃었다. 돈이나 바라는 사람들에게 부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게다가 내 나이가 몇인데 혼자 몸도 제대로 건사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냐고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었는지.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귤을 좀 사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맞은편 플랫폼 너머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꾼이 보였다. 그런데 그리로 가려면 철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몸이 뚱뚱한 아버지로서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내가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당신이 가겠다며 나를 자리에 앉혔다. 검은 전통 모자를 쓰고 검정 마고자와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가 뒤뚱거리며 걸어가 천천히 몸을 내밀어 철길로 내려서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철길을 건너 맞은편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일은 힘들어 보였다. 뚱뚱한 몸이 왼쪽으로 살짝 기우뚱하자 힘겨워하시는 모습.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왈칵 눈물이 솟았다. 아버지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봐 얼른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이미 주황색 귤을 하나를 안고 몸을 돌리고 계셨다. 이쪽 플랫폼으로 오셨을 때 내가 얼른 부축해 드렸다. 아버지는 귤을 모두 내 외투에 올려놓으셨다. 이만 갈 테니 도착하면 편지해라. 나는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다. 들어가거라. 안에 아무도 없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기차역을 오가는 인파에 섞여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열차로 돌아왔다. 또 눈물이 흘러나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나는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집안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당신의 노년이 이렇게 쇠락할 줄 짐작이나 하셨겠는가. 아버지는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에 자주 화를 내셨다. 베이징에 도착한 뒤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잘 지낸다. 다만 어깨가 많이 결려서 젓가락, 붓을 들기가 힘들구나. 아무래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반짝이는 눈물 속에서 또다시 남색 두루마기와 검정 마구자리 입은 아버지의 뚱뚱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 언제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1925년 10월 베이징에서. 겨울하니 문득 두부가 떠오른다. 작은 양은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두부. 그건 어느 저녁이었다. 집이 낡아 램프를 켜도 어두침침했다. 탁자에 아버지와 우리 삼형제가 둘러앉았다. 난로가 높아 아버지는 수시로 일어나셔야 했다. 아버지는 자욱한 연기 속으로 젓가락을 넣어 두부를 집어 하나씩 우리 간장 그릇에 담아 주셨다. 아버지는 밤이 추우니 음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덮이자고 하셨다. 식탁에 둘러앉아 간절히 냄비를 쳐다보며 김이 올라오길 기다렸고 열기 속에서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두부를 건져주길 기다렸다. 그때 역시 겨울이었다. 음력 11월 16일 밤 S군 P군과 시후로 뱃놀이를 나갔다. 겨울이라도 상관없으니 시후에 놀러 가자는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산 기슭에서 이따금 등불이 한두 개 보였다. S군이 시구절을 중얼거렸다. 별빛 같은 등불로 어촌을 알아보고 옅은 먹빛의 먼 산은 여인의 눈썹 같네. 모두들 별말이 없어 노젓는 소리만 고르게 들려왔다. 예전에 타이저우에서 내 식구가 겨울을 보낸 적이 있다. 산간 도시인 타이저우는 거대한 골짜기에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가끔 어느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횃불을 든 사람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드문 일이었다. 우리는 산 기슭에 살았다. 산속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하늘 위로 새 그림자가 하나둘씩 보였다. 늦여름에 들어가 초봄에 나왔지만 줄곧 겨울이었던 느낌이다. 하지만 겨울이라 해도 몹시 춥지는 않았다. 우리는 2층에 살았고 서재가 큰 길에 접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우리는 외지인이라 학교 갈 때 빼고는 늘 집에 있었다. 아내도 그런 적적함에 익숙해져 나와 아이들 옆만 지켰다. 바깥은 늘 겨울이었지만 집안은 봄이었다.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아래층 주방의 커다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모자 셋이 나란히 서서 천진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타이저우가 온통 비고 우리 네 사람만 있는 듯 했다. 천지가 텅 비고 우리 넷만 남은 것처럼. 아내가 집에서 나와 한껏 자유로울 때였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해가 지났다. 나는 아직도 아내의 그 미소 띈 모습을 기억한다. 아무리 추워도 거센 바람이 불고 폭설이 내려도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